중국 제품들의 품질, 성능 면에서는 이미 거의 대등한 수준, 심지어는 어느 정도는 이미 넘어선 수준까지 갔다는 점.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부품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한 시장을 좀 뺏기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대응 속도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개발 일정, 말도 안 되는 납품 일정을 OEM이라든지 그다음 티어 1들이 요구를 하는데, 뭐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회사들은 그거 말도 안 된다. 뭐 어떻게 1년 안에 갑자기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냐. 뭐 어떻게 그런 샘플을 2주 만에 만드냐 하는데, 중국 업체들은 정말 그 시간에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개발을 완료를 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자, 한국 자동차가 정말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뭐 전 세계 판매량 3위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힘을 못 쓰는 지역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아무리 뭐 정치적인 이유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틈을 노리고 지금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직접 탐방하고 돌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정말 위기를 넘어선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하셔서 도대체 지금 중국의 자동차 기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인지 직접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청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근데 중국 관련된 일을 계속 하셨었어요? 네. 중국에서 유학도 했고요. 네. 중국에서 직접 일도 했었고, 네, 중국 관련 비즈니스만 한 16년 쭉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16년이면 중국에서 현대차가 잘 나갈 때도 보셨고, 그리고 네. 좀 이렇게 어려워질 때도 다 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한국 자동차의 어떤 존재감의 어떤 그런 굉장히 진폭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분에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 중국의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직접 탐방을 하고 오셨다고요? 사업상 비즈니스 목적으로 또 기회가 닿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중국의 남방과 북방 쪽으로 해서 한 6군데 정도 중국의 어떤 부품 업체들을 좀 순회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자동차 기업들하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아요? 중국에서는 그 전국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물론 이제 중국도 각 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앞다투어서 자기 지역에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거의 매 성마다 자동차 회사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동차 산업의 핵심 지역이 있습니다. 일종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 거기에 연관된 산업이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이 소위 그 장강 삼각주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장강이라고 하시면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모두 익숙하겠지만 중국을 가로지르는 남쪽과 북쪽을 구분하는 엄청나게 큰 강이지 않습니까? 사천성에서 출발해서 상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서해로 빠져나가는 장강의 그 하류의 그 삼각지가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상해를 중심으로 상해 위에 강소성, 그리고 상해 남쪽에 절강성, 그리고 상해의 서쪽으로 해서 안위성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성이 소위 장강 삼각주 클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국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및 자동차 연관 산업의 거의 50%가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가 산발적으로 중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광동성, 선전 지역, 그 다음에 사천성, 사천성 쪽 지역이 또 있고 또 베이징, 동북삼성 이렇게 좀 분산돼 있는데 가장 핵심 지역은 그 50%가 몰려 있는 방금 말씀드린 장강 삼각주 클러스터고 거기에 소위 이제 말하는 상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리고 남경, 난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소주, 항저우, 합비. 합비는 허페이라고 하죠. 중국 발음으로 허페이라든지 굉장히 큰 도시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자동차 공장들, OEM 공장들,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해 자동차, 중국의 대표적인 상해 자동차, 그리고 요새 우리가 굉장히 핫한 니오, 그리고 뭐 체리 자동차, 그리고 뭐 GM,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바로 상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상해, 상해 팩토리. 그래서 이 지역이 이 OEM도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연관 산업들에서 부품 산업, 그리고 부품을 만드는 이제 어떤 그 설비, 관련 설비들, 그리고 소재들, 원재료들,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부품사 탐방을 어느 쪽을 다녀오신 거예요? 바로 이 삼각주 클러스터를 다녀오신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이 삼각주 클러스터에서 4군데를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방 쪽으로 가서 허베이성 쪽에 그 천진, 베이징 그 근처, 그쪽으로 해서 한 2군데, 그렇게 해서 한 6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제일 중요한데 그냥 다녀오신 거네요.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다녀오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핵심 지역을 좀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쪽 장강 삼각주 지역의 업체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자부심이요? 예,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북방은 갈 곳도 없다. 많이 열악하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비즈니스 문화도 좀 많이 낙후돼 있고 특히나 그쪽에 그 성정부, 지방정부 사람들도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 굉장히 뭐 기업 친화적인 그런 마인드가 없고 굉장히 권위주의고 좀 명령적이라서 거기는 뭐 가봤자 별 볼 일 없다라고 많은 그쪽 장강 삼각주 지역의 업체 사장님들, 임원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느끼시기에 어떠셨어요? 삼각주 클러스터, 그다음에 북방 지역까지 갔다 오셨는데 진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그 장강 삼각주, 그러니까 소위 남방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방 쪽 사람들이 훨씬 더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친시장주의적이고. 그리고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문화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열려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게 상당히 사실 이게 어떤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사고, 어떤 자유로운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방 쪽에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하다면 북방 쪽은 아무래도 좀 경직돼 있고 좀 위계적이고 좀 권위주의고 그런, 물론 이제 뭐 개별 기업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는 이제 경향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훨씬 더 기업 친화적인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사실 그 자동차 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 뭐 공장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영상에서 봤던 그 로봇 팔들이 이렇게 징징징징 막 용접하고 이런 것들 떠오르거든요. 실제로 둘러보시니까 그쪽도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자동화죠. 설비 자동하고 그 각각의 어떤 라인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재료를 투입하고 이제 완제품이 나오는 그 안에 과정은 모두 자동화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건 그 자동화고, 사실 이 자동화라는 거는 이제는 디폴트고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국지적인 라인의 자동화가 아니라 전체 한 공장 전체가 하나의 어떤 유기체처럼 공정의 어떤 최적화라고 해야 하나? 가동률의 최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공장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가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 공정? 그거를 구현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방문한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을 예시로 들자면 우리가 사실 이왕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업체들을 봤다면은 가장 앞서가는 곳을 봐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중국의 지금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상 소위 말하면은 그런 어떤 적자 생존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 부품업 산업들이 중국의 OEM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중국의 OEM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대에 온 이후로 거의 등록된 회사들만 한 몇백 개, 거의 300~400개 이른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상당한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이제 통합 작업이 돼서 나중에 이제 몇 개 안 남을 건데 자동차 부품 산업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 살아남는 기업들, 가장 경쟁력 있고 앞서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회사들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살아남으려는 회사들도 가장 앞서가는 회사들을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방향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 절감을 누가 잘하느냐, 그리고 인건비를 누가 줄이느냐,
그리고 수율을 누가 잘 맞추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후의 살아남을 1인, 뭐 1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승자를 결정짓게 될 테니까 다들 이제 뭐 스마트 공정,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 내에서 이 스마트 공장은 좀 어떤 생산 과정을 담고 있어요? 이제 장강 삼각주 지역에서 네. 이제 안후이성이 이제 안칭이라는 도시에 네. 한 업체를 방문했는데 그 업체는 이제 한 전체 매출액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 네. 어떤 중견 규모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가장 이제 제가 방문 업체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냐면은 소위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공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디지털화가 돼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됐다는 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공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은 수많은 어떤 그 종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량이 몇 개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당 몇 개가 이제 산출이 몇 개가 이제 제품이 생산됐고, 네. 몇 개가 투입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력들 이런 부분들을 종이를 많이 사용해서 이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 들어가서는 종이 한 장을 못 봤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네. 종이 한 장을 다 못 봤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냐? 각 설비라든지 공정마다 곳곳에 센서와 바코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센서와 바코드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그런 생산량 그리고 분량률, 네. 그리고 투입 자재들, 네. 투입 자재 대비 어떤 그 산출물들 네네. 이런 게 5G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로 다 전송이 돼가지고 네네. 그 실시간으로 전송된 데이터들이 중앙 서버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공장 곳곳에 배치된 이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깔끔한 UI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개 생산됐어요? 분량이 몇 개 발생했어요? 막 이런 것들이요? 각 공정의 각 부분들마다 네. 개별적인 어떤 하나의 공정,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서 뚜껑을 이제 조립을 한다든지 여기서 절단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마다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몇 개가 투입이 됐는데 자재 대비 몇 개가 생산이 됐고, 네. 그리고 원래 목표 대비 몇 개가 지금 이제 덜 생산됐고 혹은 더 많이 생산됐는지, 그리고 분량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거기다 심지어는 분량도 단순히 분량 몇 개가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자신들이 개발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자동으로 분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량이 뭐 A 분량, B 분량, C 분량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이 디스플레이 클릭만 몇 번 하면 터치 스크린으로 클릭만 몇 번 하면은 그 전체 데이터에서 세부 데이터까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하나의 그 라인이 아니라 그 수많은 라인이 들어가 있는 공장 전체가 네네. 그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서 왠지 현장 한 명밖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명이 다 해도 되는 띡띡띡.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일단 라인 자체,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화된 라인은 거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동화가 힘든 포장 라인. 네네. 예, 포장 라인. 왜냐면은 포장이라는 게 이제 수많은 고객사들마다 포장하는 규격이 그 요구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마 그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자동화가 힘들어서 그런 어떤 포장 라인만 집중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5G 스마트 공정을 이분들도 지금 그 코로나 시절에 이제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네네. 코로나 시절 동안 이제 자기들이 이제 투입해서 구축을 했고, 네네.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절 전이라면은 네. 뭐 20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가 한 어느 정도 200명 정도가 뭐 2만 개를 네. 만들었다. 네. 2만 개 정도를 만들었다 하루에. 그러면은 지금은 인원을 반으로 줄였는데 네. 한 3만 5천 개가 만들어진다. 뭐 이 정도로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아웃풋을 네네. 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걸 만약에 말로만 들었으면 몰랐는데 현장을 보니까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디지털화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네. 이제 그 자동화 공장을 방문하셨던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네. 딱 공장을 가면 어두컴컴하대요.
네네. 굳이 불을 켤 필요가 없죠.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로봇들만 다 일하니까 네네. 어두컴컴한데 이거 견학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불 켜서 보여주고 막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네. 사람의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효율을 굉장히 높인 그런 공장들이 지금 중국 부품 업체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지금 준비된 내용을 보니까 사람 관리도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요? 이건 네, 뭐예요? 그 이제 각 라인에 네. 어떤 라인에 개별 공정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터치 스크린을 가서 네. 어떤 이제 그 인력 관리 부분을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해서 그걸 네. 누르면은 현재 모 라인에 모 공정에 누가 일하고 있는지 신상 명세가 바로 뜹니다. 네네. 예, 뭐 그 사람의 나이, 그다음 뭐 입사년도, 그리고 뭐 그 이름,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숙련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월별로 평가받은 평점, 그리고 이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 내부 자격증까지 다 뜨고 네. 다 그 정보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업무에 못 나올 경우 대체 인원에 대한 신상 명세까지 정보까지 바로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자동화, 그냥 단순하게 자동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어떤 공장의 모든 데이터 네네. 베이스 그리고 그런 산출 정보들이 인력까지 포함된 정보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특정 라인의 어떤 생산 계획 대비 이제 물량이 안 나온다, 네네. 아웃풋이 안 나온다. 네. 이러면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면은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인지 뭐 라인 문제인지 설비 문제인지 그다음에 불량 문제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관련 부서 일일이 연락을 하고 그걸 특정 장소에 해가지고 그 별도의 회의록을 한 다음에 그 회의록을 또 작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 네. 그리고 직원 누구든 네. 어디서든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기본적인 원인들이 다 나오고 실시간으로 관련 부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디서든 현장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즉석에서 문제점을 토론하고 그걸 개선하는 거를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점이 굉장히 정말 극한의 효율을 되게 추구하는 거를 실제로 실현하는 걸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많이 어떤 한국 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많은 어떤 경계심과 두려움까지 좀 느껴졌습니다. 네. 한국 공장은 어때요? 한국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과거에 몇 년 동안 한국 회사들한테 있어서 중국 부품 업체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경쟁하기가 힘들고 네. 품질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스펙 면에서 중국 업체들과 비교한 그 가격적 차이를 넘어설 정도로 경쟁력을 어필을 해가지고 그런 점을 가지고 이제 어떤 중국 시장, 더 나아가 세계 시장 거기서 이제 어떤 중국 회사들과의 경쟁 무기로 그걸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한국 부품업체들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차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 제품들의 품질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이미 거의 대등한 수준, 심지어는 어느 정도는 이미 넘어선 수준까지 갔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자동화 설비 그리고 스마트 공정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라인의 자동화 같은 경우야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이죠. 네네. 어느 부품에서는 다 볼 수 있고 뭐 자동화 공정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근데 이 정도로 한 라인에 한 공장 전체가 하나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어떤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거는 저도 한국에서는 쉽게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그래요? 그 정도로 앞선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일본 회사들하고 많이 합작을 합니다. 많이 합작을 한다는 건 뭐 장비를 일본 거 쓴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회사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중국 내에서 그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제 경영을 하면서 같이 이제 제품을 팔고 중국 내 시장을 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어떤 조인트 벤처 이런 걸 했다는 거고요. 처음에 합작을 할 때는 이제 이 중방 쪽, 중국 쪽 이 업체들이 일본 기업들을 많이 모방을 하고 벤치마킹했는데 지금은 역전이 됐답니다. 일본 합작사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온 일본 회사들이 와서 배우고 가고, 그 스마트화, 일본 부품 업체들이 배우고 가고 벤치마킹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얘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네.
충격적인데요. 일본은 일단 뭐 특히 이제 토요타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자동차를 굉장히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하는 기업인데, 물론 토요타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자동차 기업들마저도 중국에 와서 이 스마트 공정을 좀 배워가는 정도로 위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요. 이제 아날로그 관리 수준에서는 물론 네. 일본의 어떤 부품 업체들이 가장 탑급일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놀라웠던 점이, 아날로그 수준에서의 일본 회사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아날로그 수준에서의 일본의 관리 경영을 그대로 이제 그 흡수를 해가지고 네. 그걸 실현한 그 기반 위에서 또 중국이 또 디지털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5G라는 그 초고속 통신망과 그런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아날로그 관리 수준에다가 자신들이 자는 5G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철저한 관리 수준을 디지털화로 구현했다는 게 일본 쪽 파트너 쪽에서 놀랍고 또 자기들이 배워야겠다 오히려라고 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공정을 하게 됐을 때 그 중국의 부품사들이 실제 영업 이익률이나, 그러니까 이익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그 이익률을 물어봤더니 네. 거의 한 20%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 20%에서 제조사인데요? 25%. 예. 부품 제조사인데? 사실 부품 회사들이 두 자릿수 영업률을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진짜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거의 한 뭐 10% 가까이만 돼도 되게 우량 기업이다 할 정도인데 네. 20%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그 공정을 보기 전에 들었으면 과장이다 했을 텐데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되게 놀라웠던 점이, 이미 이런 어떤 스마트 공정을 하기 전에도 이미 그런 어떤 일본 업체들의 어떤 아날로그의 관리 경영 기법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사실 아마 부품 업체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 아이템을 이제 어떤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원청사 이제 그쵸. OEM 네. 자동차에서 매년 이제 CR을 요구해서 CR도 요구해서 단가를 매년 까줘야 하고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이 들어오면은 그 자신들의 물량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한 자릿수 이하의 이익률이 나오는 건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한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다가 단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RMB라고 치면 5년 전에 근데 지금은 거의 이 아이템도 이제 오래돼서 한 2RMB가 된다면 5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2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가격이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예.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영업이익률 유지를 한다라고 했고, 근데 그 말을 이 어떤 스마트 디지털 5G 스마트 공정을 보고 나서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저도 안 보니까 안 믿겨요. 네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어떤 큰 공장에 가면은 전체 라인이 다 풀 가동되는 건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라인은 좀 쉬고 있고, 어떤 라인은 뭐 이제 아마도 뭐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라인에 생산되는 특정 제품이 이제 그 발주가 떨어져서 쉬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전체가 다 라인을 돌아가는 건 쉽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놀라웠던 게, 놀고 있는 설비를 못 봤습니다. 놀고 있는 라인을 못 봤습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특정 설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어떤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라든지 그리고 공용화, 서로 다른 어떤 모델이나 사양들에 대해서도 한 라인에서 다 대응할 수 있는, 한 라인에서 제작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보수 개선을 해가지고 그 라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공용화를 실현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10개의 부품을 이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10개의 부품이 한날 한시에 꼭 100개씩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째 부품이 우리는 10개밖에 안 필요한데, 근데 9번째 부품이 한 200개 필요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른 라인에서 또 만들 수 있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게 집계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거 라인을 조정을 하는데, 특정 라인에서 이제 생산량 목표 대비 또 어떤 그런 것도 어떤 거는 초과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인원도 재배치를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버홀에서 생산한 쪽의 인원을 부족한 쪽으로 전환 배치를 한다든지 네. 혹은 발주량이라든지 물량이 이제 라인을 좀 가동 시간을 좀 줄이고 아니면 혹은 캐파가 남는 라인 그리고 캐파가 부족한 라인 이런 네. 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물량을 재조정하는 거죠. 공정의 어떤 물량, 그 투입량, 네. 자재라든지 반제품에 대한 투입량을 조정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설비를 그러니까 설비 가동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 부품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윤율이 적기 때문에 설비 가동률이 또 그 이윤율, 영업이윤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설비 가동률. 막 쉬고 있으면 또 이제 쉬고 있으면 이익률 낮아지고. 그게 바로 또 감가상각비랑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비를 얼마나 최대한 쥐어짜서 많이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면서도 가동률이 얼마인 거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얼마나 빨리 회수를 해서 그 회수한 만큼 그 이윤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의 극한을 추구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는 혹시 없을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빨리빨리 문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되게 잘 먹혔었거든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막 남들 다 뭐 제대로 시간 마감 기한 못 지키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국은 문화적으로 어때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수출을 이렇게 많이 늘린 게 사실 빨리빨리 문화가 그만큼 이제 고객 만족이지 않습니까? 고객 만족이고 특히 납기라든지 납기 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얼마나 빨리 실현하는지 이번에 사실 뭐 그 폴란드 쪽에 우리 무기들을 엄청나게 대박이 날 정도로 큰 수주를 한 것도 그런 어떤 납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중국의 어떤 업무 속도에 비하면 이제는 빠른 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떻길래요? 제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사업체가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유럽, 뭐 북미, 인도 쪽에도 이제 많이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다양한 어떤 고객사들과 이제 같이 업무를 하고 대응할 기회가 있는데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국 쪽에서 그 요구하는 대응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납품 과정 그리고 어떤 제품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터지면 중국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정들이 그 어느 지역 고객사 심지어는 한국 고객사보다 더 타이트합니다. 더 타이트하고 기본적으로 주말에 뭐 회의를 소집해서 뭐 요새는 온라인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당장 답을 내놔라. 그리고 당장 결과물을 내놔라 하는 게 중국 쪽 대응하는 인원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속도 때문에 요구하는 속도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조급합니다. 중국 쪽 고객사도 굉장히 조급하고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부품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지금 이제 많이 계속 점점 밀리고 있는 시장을 좀 뺏기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대응 속도거든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개발 일정, 말도 안 되는 납품 일정을 중국 이제 어떤 고객사들, OEM이라든지 그다음 티어 1들이 요구를 하는데 뭐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회사들은 그거 말도 안 된다. 뭐 어떻게 1년 안에 갑자기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냐. 뭐 어떻게 그런 샘플을 뭐 한 달 만에 만드냐 하는데 중국 업체들은 정말 그 시간에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개발을 완료를 합니다. 개발을 완료하는데 봤더니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이제 요새 뭐 한국은 워라벨 하니까 이제 막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끔찍하다고 여기겠지만 우리도 예전에 한창 경제 성장할 때는 뭐 주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 그렇죠. 그럼 뭐 밤 12시까지 일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뭐 납기 때문에 밤새고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삼촌 세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지금 납기를 대응해서 중국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그거를 일정을 맞춥니다. 일정을 맞추고 또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일단 가장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내고 나서 그거를 이제 수정 보완하는 그런 문화가 이미 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고객사나 클라이언트들도 약간 부족한 결과물을 가져와도 다 용인을 하고 와서 그러면 고객사 현장에 와서 같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런 쪽으로 관행이 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과거에 이제 우리 전통 자동차 시대, 네. 어떤 엔진 자동차 시대, 어떤 그 시대 때는 사실 그 일본처럼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네네.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사전 검토해서 가장 완벽한 결과물을 이제 납품을 하고 네. 그런 문화가 가장 경쟁력이 있었죠. 전통 자동차 그렇죠. 시대에는 네. 검증받은 기술, 숙련된 어떤 걸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 전자 제품화 시대에는 속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만들어 놓고 수정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렇죠.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적용해서 그거를 실험해보고 문제점 있으면 고치는 게 오히려 앞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업데이트하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내놓고, 네네. 내놓고 시장을 장악하고 그걸 수정하는 쪽이 기업들이 앞서가고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산업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들, 자동차 산업들이 딱 그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어떤 그런 사업 관행, 어떤 업무 관행을 좀 구축을 해서 그게 지금 중국 전기차 들이 어떤 굴기하는 문화적 배경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성능 면에서 이미 중국 내에서도 수많은 어떤 혁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플러스 알파 제가 다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동차가 기계 제품에서 전자 제품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빨리 도입을 하고 그거를 검증을 하고 나서 그걸 수정하는 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생긴 거죠. 옛날에 엔진 부품 시대 때는 굉장히 그 100년 된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는 철저한 검토와 꼼꼼한 확인 그리고 수많은 반복되는 어떤 사전 검증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떤 그 디지털 시대 자동차가 디지털 제품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중국식 어떤 차이나 스타일의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경쟁력을 갖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한국 내에서는 좀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경계심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좀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자동차 부품사들을 중국에서 또 방문을 해 보셨으니까 그 부품사 가운데 제일 핫한 기업이 있었어요? 우선은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5G 스마트 공정을 구축한 그 회사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역에 따른 어떤 문화적 차이점 그리고 어떤 업계 분위기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허베이성은 이제 북쪽입니다. 베이징 쪽에 있는 이제 북쪽 성이고 북방 지역이고 허베이성의 어떤 또 자동차 부품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건설 회사였습니다. 건설 회사였고 건설 회사랑 자동차 부품 회사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이 회사가 허베이성에 한단시라는 곳이 있는데 한단시의 어떤 기반을 굉장히 뿌리를 내려서 그 지역의 어떤 지방 정부들 그런 쪽하고 강력하게 유착이 돼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어떤 건설업이 엄청 초호황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건설하고 또 중국도 그런 어떤 인프라라든지 어떤 부동산 붐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많은 그런 거를 재미를 받고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굉장히 부동산 붐이었는데 그쪽 그 지방의 어떤 그런 그 연줄이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수주를 따고 정부에서 주는 수주 그리고 민간 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따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분 오너를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5년 전부터 고민이 되게 많았답니다. 이제 중국의 부동산은 끝났다. 끝물이다. 더 이상 이 부동산 갖고는 돈을 못 벌겠다. 와, 근데 되게 눈이 빠르시네. 정말 해안이시네요. 5년 전이면은 무너지기 바로 조금 전이잖아요.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 분위기가 건설업 쪽에서 이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고. 그래서 이분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아마 중국도 이제 전기차 붐이 이제 막 불기 시작할 때거든요. 이 부품업을 해야겠다. 자동차 부품업 앞으로는 특히나 전기차 관련된 부품업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건설업을 하면서 벌었던 어떤 자본을 이제 자동차 산업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업을 5년 정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소위 꽌시라고 하죠. 네네. 그 지방 정부의 어떤 그 인맥이 좀 두텁게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있던 전기차 부품 쪽에서 이제 왔다고 하니까 네네. 그날 바로 그 지방에 현 정부, 그러니까 네. 중국에는 이제 성 밑에 현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군. 그 현 정부의 서열 1, 2, 3위를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열 1, 2, 모시러 3위. 왔어요? 아니면 네네. 초대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그 현 정부 네. 회의실에 초대를 했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까지 초대를 하더라고요. 네, 초대를 하면서 이제 서열 1위가 이제 한국으로 치자면은 이제 뭐 군수나 시장이 네네. 서열 1위지만 네. 중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우리로 치면 군수인 현장이 서열 1위가 아니라 서열 2위고 네네. 서열 1위는 현석입니다. 서기. 현의 당석이. 그쵸. 현 당석입니다. 네. 그리고 서열 3위가 조직부장인데 네. 당 조직부장. 같이 만나면서 회의도 했고 식사도 같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네. 빠이지우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융숭한 대접 받으셔서 인상 깊었던 거네요. 뭐 그것도 아까 있겠지만, 스마트 공장은 진짜 기술을 봐서 인상 깊었던 거고 여기는 융숭한 대접을 받으셔서 지금 기억에 남으시는 거네요.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대화 중에 네. 좀 외국인으로서 좀 재밌는 인상적인 대화를 좀 들었는데요. 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남방 사람들이 좀 북방을 좀 우습게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방 사람들도 약간 좀 자신들이 남방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석이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확실히 남방 쪽에 보다는 어떤 행정 절차, 기업에 대한 서비스, 행정 절차, 그리고 인프라, 네. 그리고 산업 체인이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가 분발을 해야 한다. 저녁 식사 자리에 이제 좀 편한 자리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외국 기업 이런 어떤 그런 그 전기차 부품 같은 어떤 네. 굉장히 전망이 좋은 산업들이 여기에다 우리 이 지역에다가 공장을 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한지 뭐 각종 어떤 전기나 수도부터 인프라부터 해서 어떤 노동력 공급, 그다음 물류 시스템, 그리고 각종 어떤 세금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열의에 차서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들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느낀 점 하나는 중국의 북방과 남방의 어떤 경제적 격차나 어떤 그런 점이 확실히 있고 네. 이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북방 쪽에서는 남방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 느꼈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중국을 보는 관점은 중국의 중앙정부 네. 중국의 시진핑 정권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쪽에서 네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네네. 우리가 그 산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뭐 그렇죠.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중국이 변했다. 네.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그 외국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네. 그러면서 어떤 좀 중국이 문을 닫고 해외에 대해서 좀 문을 닫고 그쵸. 점점 네. 그 폐쇄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위협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급망을 단절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중국이 이렇게 변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네. 이렇게 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여전히 어떤 기층의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네. 여전히 해외 자본이라든지 해외 기업들을 유치를 굉장히 열망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낙후된 혹은 자신들의 어떤 지방 그 경제를 살리려고 굉장히 열의에 차서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그리고 친기업적 마인드, 친시장적 마인드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이게 또 다른 점이구나.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는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오늘 뭐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고 네네. 중국의 외교부장이 굉장히 거친 언사를 했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 네. 것만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뭐 어떤 그 뭐 보복을 하겠다. 네네.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뭐 자국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을 이제 점점 뭐 이제 원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신호를 봤는데 네. 실제 근데 가봤더니 또 어떤 가장 기초적인 행정구역. 네. 중국의 각 지역
지역들은 또 분위기가 다르구나.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 얘기를 쭉 하긴 했었어요. 그때 그 뭡니까 양회에서부터 우리는 외국 기업 유치할 거다, 외국 자본 유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인 수사에 가려서 빛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기는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맨날 그 뭐 이렇게 공급망 차단하고 이럴 것 같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도 계속 우리는 열려 있다, 외국인 자금 많이 들어와라.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하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야기가 안 들리죠. 안 들리고 정치적 수사에 가려져 정치적 외교적 이슈 때문에 안 들리죠. 아니, 사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중국에, 그러니까 대중 무역 흑자가 적자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정치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이렇게 쭉 돌아오고 보시고 나니까 그 이유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어떤 정치라든지 그리고 한중간 외교적인 이슈는 지금 한국의 어떤 대중 수출이 급감한 데 있어서 별로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있기는 있겠지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거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서 올라가면서 한국이 그동안 중국에 수출했던 그런 것들을 이미 자국산 기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 영향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구조가 계속 되었고요.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올해부터 데이터로 나온 것뿐이지 이 흐름들이 저는 쭉 왔다고 봅니다. 왔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실 지금 반도체가 많이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반도체 수출량이 줄면서 한국 수출, 대중 수출이 줄고 적자가 난 것도 있지만 반도체 말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중국에 많이 파는 게 바로 그 자본재나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중이 이제 한중간 교역을 통해서 윈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완제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완제품을 만드는 설비들 그리고 완제품에 필요한 부품들을 한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고 좋은 가격으로 중국에 팔았고 중국이 그걸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모두 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그 한국산 그런 부품들, 한국산 부품들 그런 중간재들이 과거에는 중국산 그런 부품들에 비해서 품질이나 성능면에서 분명히 그 월등히 앞서고 있었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제 가격으로 승부했다면 방금 말씀드린 품질이나 어떤 성능면에서 이미 한국산 제품의 수준에 왔고 일부는 이미 앞서가고 이미 넘어섰다. 그러면서도 가격적 경쟁력은 여전히 중국이 유지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수출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넘어선 건 어떤 거 있어요? 저희가 세부 항목 뭐 해봐야 못 알아듣긴 하는데 진짜 이런 거는 한국 넘어섰습니다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베어링이라는 게 베어링이 자동차의 부품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자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품이지 않습니까? 베어링. 근데 이거 잘 만들어야 되죠. 굉장히 잘 만들어야 하고 베어링 자체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자동차의 어떤 수명, 성능에 굉장히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이 베어링을 깎는 기계도 굉장히 베어링 깎는 기계 설비들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과 그다음에 품질이 필요한데 정밀기계죠. 정밀기계죠. 이번에 어떤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를 갔습니다. 중국의 모 회사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설비는 어떤 걸 쓰냐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원래는 두산중공업 거를 썼답니다. 두산중공업을 썼는데 지금은 두산중공업의 대리점을 한 중국 현지 회사 로컬의 대리점을 하는 회사가 두산중공업 설비를 그대로 베낀 거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성능이 그러니까 가격은 두산 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성능은 오히려 두산중공업 설비보다 좋다. 그걸 통해서 지금 베어링을 생산을 하는데 과거에는 중국의 로컬 OEM들만 납품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글로벌 네. OEM들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미 평가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는 테슬라까지 네. 납품 준비를 하고 있다. 할 정도로 베어링에서도 이미 로컬 회사들이 네네. 자기네 자국 시장을 해외 업체들을 몰아내고 자국 시장을 장악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단계. 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중국 부품 업체들이 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중국 시장에서 해외 업체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겠습니까? 네. 해외로 이제 수출을 시도를 하겠죠. 네. 네. 공격적으로 시도를 하겠죠. 한국을 포함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일본. 네네. 그나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교 이제 어떤 그런 외교 안보적 이슈 네.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수출 시장을 뚫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이고 2차 전지라든지 쉽지는 않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공격적으로 중국 부품 업체들이 진출을 그쵸. 해서 네. 그쪽 현지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한테 납품을 시도하는 거를 이미 좀 많이 지금 움직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건 미국이 잘못했어. 아니 유럽 정도는 보듬어 줘야 중국이 유럽을 안 가지. 네. 아유 미국 빼고 다 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야 그럼 유럽에서는 우리 중국이라도 불러와 이렇게 되는. 아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네, 유럽이 특히나 이제 독일 폭스바겐 네네. 라든지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이제 미국처럼 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네. 이미 자기들이 많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 참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아까 베어링 이야기도 참 우리가 좋은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베껴갖고 그걸 또 이제 그들이 좋은 기술력으로 뭐 발전시켰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 상태가 이러니 그러면 한국 부품업체들이나 아니면 한국 기업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이미 많은 그 한국의 부품 업체들도 네.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이미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특히나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업체들이 이미 중국의 공장에 있는 한국 업체들은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쪽 로펌 혹은 한국의 로펌 이쪽에서 많이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게 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 공장들을 매각하고 네. 현지에 파는 거, 네. 이제 철수하는 거. 네. 그러려면 이제 철수를 하려면은 그 공장을 이제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현지 중국의 이제 투자자들이나 네. 현지 중국의 이제 매수자들한테 그런 좀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첫째로는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미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삼성의 갤럭시 폰을 그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미미합니다. 네, 시장 맞아요. 점유율이. 뭐 이제 이미 뉴스에 너무 많이 보도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북경 현대나 염성 기아, 중국에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의존도가 높은 네. 한국 자동차 부품 공장들부터 철수 러시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나마 나름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특히나 전기차 쪽에 네. 나름의 이제 중국 OEM들이나 중국의 현지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납품할 수 있는 독자적 생존 능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제 버티고 있는데 네. 그 외에 기존의 현대 기아의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은 이미 지금 철수 러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로 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네. 더 이상 중국이라고 중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가성비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뭐 값은 싸지만 저질이지 않냐 이런 인식부터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제는 중국산이 가격도 좋지만 품질이나 성능 측면에서도 우리 한국 이상이다. 네. 그런 현실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추격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아까 제가 길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5G 스마트 공경처럼
좋은 것은 배우고 그리고 디지털 문화, 중국의 어떤 디지털 네. 어떤 그리고 디지털에 적용된 그런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업무 속도, 업무 처리 방식.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좋은 점들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네. 중국이 과거에 일본, 한국, 유럽, 미국 회사들을 벤치마킹해서 배워서 지금 자신들의 어떤 경쟁력을 원천으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어때서 추격을 걱정할 게 아니라 중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의 물건을 더 팔 수 있고 혹은 네. 해외 시장에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중국 포기할 수는 없어.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만큼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럼 한국 완성차 기업 그리고 한국 부품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업계에 계시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현재 이제 이건 좀 약간 또 다른 이야기지만 네.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어떤 심지어는 어떤 그런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제2의 동아시아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있는 거를 이제 아마 이제 일단은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미래는 이제 전기차 시대라고 봤을 때 작년에 아마 전 세계에서 한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죠. 네네. 순수 전기차가 한 8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600만 대가 중국에서 생산돼서 팔렸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500만 대인가? 제가 정확한 건 봤는데 아마 500만 대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그러니까 북미 유럽을 합쳐도 중국 전기차 시장만큼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전기차 지금 한국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 산업까지 전기차로 전환을 앞다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중국 시장은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를 하면서도 차라리 중국에 있는 중국의 전기차 OEM들, 전기차 OEM들에 대한 어떤 그 수주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중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처럼 어떤 새로운 어떤 충격들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상의 어떤 체험들,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부품 업체들한테 배울 점은 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도로 가성비 있고 성능 좋은 어떤 회사들과 그런 경쟁자들과 경쟁을 통해서 우리도 한국 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할 수 있고, 그거는 곧 우리가 한국의 어떤 부품 업체들이 단지 현대 기아한테 의존을 해서 하는 거를 넘어서서 진정한 국제적 경쟁력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살아남는다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전기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통 자동차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부품에서 경쟁자들을 이겨낸다면 저는 아마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와, 저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기술력 측면에선 여전히 한국이 더 뛰어날 테니까 물론 물량을 많이 밀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그래도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좀 위기감을 더 많이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현장을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들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청원 작가님과 함께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지 직접 그 체험담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